안녕하세요. 자, 사이다 한국사 3강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1강하고 2강 영상을 이제 조금 급하게 처음 촬영하다 보니까 좀 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2강 영상을 봤는데 2강 영상이 조금 이렇게 삐뚤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정말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3강까지 이제 보러 온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와준 열정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1강, 2강은 음질이라던가 화면이 조금 안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좀 1강하고 2강에서 조금 실수한 내용들을 좀 반성해서 조금 고쳐봤어요. 그 카메라 위치나 받침도 조금 튼튼한 걸로 조정하고, PPT 내용도 이제 조금 오타나 이런 게 좀 적게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선생님이 도전해 보는 거라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끝까지 같이 해주면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3강 자료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에서 아마 다운 받으셨겠죠? 받아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강의 내용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삼국시대 주요 사건,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우리 수업이 사료를 주로 다루는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라의 삼국통일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사료가 적어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사료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앞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제도라던가 또는 중앙집권 통치체제라던가 같은 부분만 좀 다루다 보니까 이 삼국 간의 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하는 겸해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의 주요 사건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삼국통일 사료 보고 문제풀이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지학사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대부분 8종 교과서에 거의 비슷한 지도가 실려 있을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도에 이제 설명을 좀 달기에 앞서서 지도 자체만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곳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좀 눈여겨 보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백제입니다. 그죠? 백제의 영토가 확실히 좀 크게 돼 있다. 그죠? 크게 돼 있다는 게 좀 눈여겨 보이고요. 백제가 이제 빨간색은 공격하는 방향 또는 진출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백제가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한을 점령했다는 내용이 지도에 실려 있네요. 그리고 백제에서 이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죠? 요하라는 강의 서쪽을 우리가 요서라고 하는데, 요서에 진출을 했다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국의 일부로도 진출을 했다는 뭐 그런 기록인가?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체크를 좀 해주세요. 바로 백제가 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바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백제가 전성기 때는 황해도 유역까지 진출을 했고, 나아가서는 바로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을 했다. 이게 바로 이 지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 이 중국의 상황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나뉘어서 싸울 때 중국 또한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여러 국가들을 묶어서 남쪽 왕조라고 불렀고, 반대로 북쪽 이민족이 점령한 북중국 지역을 우리가 묶어서 북쪽 왕조, 북조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의 중국은 남북조의 분열기였습니다. 이렇게 백제가 전성기일 때 이 중국에서는, 남조에서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북조에서는 전진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중국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지도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는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시기는 백제의 전성기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고국원왕입니다. 두 왕이 당시에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결국 근초고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이 평양성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죽음을 맞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는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때의 위기를 바로 극복해낸 고구려의 군주가 누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맞아요. 바로 소수리왕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보충할 일이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부분이죠. 바로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이게 바로 이 4세기 때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를 수용한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하죠. 그죠?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고,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세기의 지도입니다. 자, 5세기의 지도도 우리가 조금 한번 찬찬히 뜯어볼까요? 자, 5세기를 보면 일단 고구려의 영토가 매우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가 이 북방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지만 이 한반도에서 보는 특징은 바로 남부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서 백제는 수도인 한성을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죠. 웅진 천도를 했고요. 신라 또한 고구려에 의해서 매우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 고구려의 화살표를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빨간색 진출 방향을 따라가 보면 고구려는 먼저 평양 쪽으로 진출해서 백제를 압박하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고, 또한 화살표가 또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다. 이 화살표가 좀 제일 중요한데 바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신라 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네요. 그럼 선생님,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화살표는 바로 뭐냐면 이 고구려가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가야까지 압박을 했다. 바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따 설명이 나오면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이만큼 번성하였다는 바로 그러한 기록을 남겨주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쪽 바로 고구려 예수도였던 국내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바로 충주 고구려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는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충주 고구려비는 이 고구려의 영토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사실은 충주 고구려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원 고구려비라고 불렀었어요. 충주가 옛날에 중원경 지역이기도 했거니와,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이 고구려비가 발견된 곳이 중원군이었기 때문에, 중원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 고구려비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 시군이 합쳐지면서 충주시가 됐죠. 이 충주는 또 한편으로는 남한강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충주 지역에 고구려의 비석이 발견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수왕 시기에, 장수왕 시기가 아닌 그 이전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구 성과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아무튼 5세기경에는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에까지 진출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바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비석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충주 고구려비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구려 전성기로서 백제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압박하여서 한강 유역으로 적극 진출을 하였고, 또 이거 중요한 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라는 겁니다.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 위축됐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야와 외등과 연합을 해서 신라를 압박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 신라의 임금은 누구였느냐? 당시 신라의 임금은 자, 뇌물마립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신라의 왕은 뇌물마립간이었는데 이 뇌물마립간이 이 가야와 외 세력의 연합 공격으로 크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바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신라를 구원하러 가서 신라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침략을 주도한 가야마저도 크게 쇠퇴하게 만드는데요. 당시에 가야를 이끌던 맹주는 바로 누구였냐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 이 광개토 대왕이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외와 연합한 가야까지 압박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야는 백제, 고구려, 신라와는 조금 다르게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즉 아직도 6개 또는 6개 이상의 소국으로 나뉘어가지고 힘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연맹을 구성합니다. 동맹을 구성을 했는데 그 대표였던 나라가 바로 누구였느냐? 금관가야였어요. 이 금관가야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도 또는 4세기 말 신라의 상황으로도 또는 가야 세력의 쇠퇴와 번성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이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선생님들도 내신 문제라던가 또는 내신에서의 서술형 문제 등의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요,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평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이 남진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즉 한반도 남부 지역을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남쪽 지역을 확보하는 데 큰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백제는 수도로 옮겨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구려가 두 왕에 걸쳐서 한반도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게 되자 결국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라의 나, 백제의 제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장수왕 시절에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키 이전부터 이미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시간 순서로 써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나제 동맹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면 이제 6세기의 지도입니다. 자, 6세기의 지도인데 역시 지도 먼저 살펴보고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방금 지도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고 했는데 이 지도의 특징을 좀 보시면 한강유역을 보시면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을 넘어서 신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슬라, 지금의 강릉이죠. 강릉을 넘어서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토가 좀 줄어들게 됐죠. 영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자,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이 지도의 내용을 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신라가 이렇게 영토를 확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비석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인데 진흥왕이 영토를 넓히면서 본인이 넓힌 영토에다가 각각 비석을 세우게 돼요. 여기 보시는 마울령비, 황초령비, 그다음 북한산비, 단양적성비, 그다음에 창령비 등등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진흥왕이 세운 비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영토를 넓혔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러한 비석들, 저 북쪽의 마울령비부터 남쪽의 창령비까지를 우리가 모두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냐면 진흥왕 순수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한다는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왕이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한다는 말은 정말 단순하게 사냥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단 자신의 그런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면서 지방을 순찰한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왕이 본인이 정복한 영토를 순수하면서 그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 바로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강 유역은 강을 통해서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기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바로 한강 유역은 서해안에 인접해 있다는 거죠. 즉 동방에 치우쳐 있었던 신라가 서해안에 진출하면서 당나라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항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역사에 이 점이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보면 먼저 이 시기는 바로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신라의 전성기로서 진흥왕 이전에 법흥왕이 바로 율령 반포를 하고 불교를 수용한 사실이 있죠. 특히나 이 당시의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차돈의 희생과 관련된 설화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차시나 다다음 차시쯤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함께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는 지금의 경기도 지방을, 신라는 지금의 강원도 지방을 차지하게 됐어요. 하지만 신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제를 기습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꼴인 거죠. 그래서 당시의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백제 성왕이었습니다. 이 성왕도 되게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인데요. 특히 이제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 여기 사비 보이시나요? 사비? 바로 백제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임금도 바로 이 성왕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백제 성왕은 곧바로 신라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신라의 전쟁을 응원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백제 성왕이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 관산성 보이시나요? 관산성? 이 관산성 지방에서 바로 신라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 겁니다.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제 성왕은 신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여파로 백제는 대패를 당하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관산성 전투 이후에 백제와 신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결국 백제와 신라가 거의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 100여 년에 걸쳐서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이때부터 나오게 된 거죠. 이 관산성 전투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신라 진흥왕 때의 전성기와 관련된 지도고요.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시면 자, 이제 지도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자,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제 그 주변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적대 관계와 우호 관계를 우리가 화살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백제와 신라는 적대 관계, 고구려와 신라가 적대 관계예요. 즉,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저 북방의 돌궐과도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백제는 바다 건너 외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즉, 돌궐에서 고구려, 백제 외로 걸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이 힘을 합쳐서 신라와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반발한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가 몇 차례 고구려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지죠. 뿐만 아니라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에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다 보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바다 건너 바로 이 수나라와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당 동맹이죠. 네. 지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바로 돌궐에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진영과 신라 당나라의 동서 진영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7세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을지문덕 장군이라던가 뭐 하는 여러 이제 그 고구려의 장군들이 또 연개소문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에 맞서서 항전하는 이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압박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이때 관련해서 되게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왕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백제와 고구려가 한참 전쟁을 하던 시기 64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라에 대야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라 대야성은 지금으로 치면 경상남도 쪽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 대야성을 지키고 있는 곳이 바로 누구였냐면 김춘추의 사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김춘추의 사위가 이 대야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백제군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대야성에 있었던 김춘추의 사위와 부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역사서에서는 당시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의 반응을 적어놨는데 김춘추는 대야성이 함락되고 자신의 딸과 사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하루 종일 말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둥을 붙잡고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대야성 쪽이었겠죠? 대야성 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서는 아무래도 좀 역사적 사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좀 딱딱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그 김춘추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무튼 이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와 더불어서 이 김춘추의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바탕으로 신라는 당나라와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고자 하게 됩니다. 결국 나당 동맹이 이때 결성되는 거죠.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결성되면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자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당나라 입장에서도 이 고구려를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했는데 이 지도로만 보시면 당나라가 육로로 거쳐서 고구려를 압박하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유력하죠. 배를 타고 평양을 직접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수나라는 배를 타고 평양을 직접 공격한 적도 있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당시에 뭐 항해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막상 평양에 도착을 한다 한들 평양은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신라가 협조를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을 해서 백제 또는 고구려 땅에 상륙을 한다면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뭐 군량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도 신라와 동맹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당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결국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 또한 8년 뒤인 668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 삼국시대는 끝을 맞이하게 되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이 신라 내부의 좀 상황을 보면 바로 김춘추가 진골 출신이었던 김춘추가 바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김춘추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신라에서는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골 출신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남은 여왕들마저도 선덕여왕과 진덕여왕마저도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자 진골 출신이었던 김춘추가 왕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그런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 내용을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해준 이런 주요한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사료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사료입니다. 나당동맹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덕여왕 2년. 자,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이렇게 당나라에 와서 우리가 황제를 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당나라 태종이 옳다고 여겨서 바로 군사의 출동을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당 동맹이 결성된 것이죠.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국통일의 과정을 한번 조금 정리해 볼게요. 사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지금 물칠판이어가지고 물지우개로 이제 지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르는 속도가 좀 늦어요. 조금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삼국통일의 순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삼국통일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먼저 나와 있는 나당동맹이 있죠. 나당동맹 이후에 660년 바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자,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당나라가 신라마저도 점령을 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자 결국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당 전쟁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삼국통일이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 좋겠어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멸망하고 이후로 그냥 백제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백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당 연합군에 맞서서 백제를 되살리자는 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백제 부흥 운동이 되는 것이죠.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일어난 운동이죠. 그다음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는 뭐 당연히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정해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각각의 사건마다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수업에서 이러한 시간 순서만큼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국 통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즉 어떤 사람들은 신라의 입장에서 신라가 당시에 나당동맹,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을 통일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신라는 멸망했을 것이다.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고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이 한민족인데 어떻게 한민족의 같은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이민족을 끌어오느냐.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 부분은 어떤 뭐 수행평가라던가 또는 토론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다양한 평가들을 좀 확인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대표적인 거 한 2개만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사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북쪽은 정벌을 당하고 서쪽은 침략당하여 편안한 애가 없었다. 김춘추가 백성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서 귀하심을 잊고 바다 건너 당에 가서 황제를 뵙고 군사를 청하였다. 이것은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혔던 원수를 갚고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갚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그죠? 신라가 나머지 나라를 멸망시켜서 평안함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하는 점도 있어요. 특히나 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크게 비판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어떤 말을 했느냐? 보시죠. 다른 종족을 불러들여 같은 종족을 없애는 것은 도적을 끌어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뜻이 매우 명백하여 삼척동자도 가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애석하다. 우리 역사가들이요. 이러한 뜻을 아는 자가 적구나. 신채호 선생은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끌어들이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신라가 삼국통일 한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시간이 된다면 좀 고민해보고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들에게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한번 수능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자료와 관련돼서는 항상 키워드 잘 체크하시라고 했죠. 자료로 정리한 삼국통일 과정입니다. 보시면 자, 나당동맹 진덕여왕이 김춘추를 보내 자, 군대를 보내줄 걸 요청하니 당나라가 허락하였다. 아까 본 사료입니다. 백제 멸망했고 고구려 멸망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제와 고구려 멸망하고 나면 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고구려 부운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나당전쟁이 벌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 아주 쉽게 나오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나당전쟁이 되는 거죠. 아주 잘 찾았습니다. 자, 이 1번의 옥저 정복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긴 하는데 옥저를 정복한 군주는 고구려의 태조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고구려 태조왕. 마한을 정복한 임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근초고왕이었죠. 네. 4번 우상국 정벌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우리나라 역사로 편입한 임금이 누구였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신라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건 중국 한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적절한 것은 여기 삼국사기의 기록인데요. 자료를 한번 천천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봅시다.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사료를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 사료에서 어떠한 단어가 키워드인지 어떤 단어를 키워드로 잡고 내가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게 어느 시대 어떤 사건인지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이 사료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3개만 한번 골라보세요. 3개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 수능도 사실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나와 있는 사료가 무조건 그렇게 쉬운 사료가 나오진 않아요. 한번 볼까요? 적의 장수 이근행이 군사 1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군사가 공격을 하니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3만여 필의 전투용 말과 그만큼의 병기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다음 걸 보면 사찬 시드기 수군을 거느리고 적의 장수 서린기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다.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마침내 승리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를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런 키워드를 한번 골라봤어요. 먼저 보면 여기에 매소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의 경기도 연천 지역쯤에 해당되는 성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료를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서린귀라고 하는 장군이 보이고요. 또 보면 자, 기벌포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죠? 네,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매소성과 기벌포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당전쟁의 격전지가 됐던 부분이에요. 육지에서는 매소성에서, 그리고 바다에서는 기벌포에서 전투를 벌여서 당나라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벌포는 지금의 한강이 아니죠. 금강 하구 일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를 통해서 우리가 나당전쟁의 격전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서린기라고 하는 장군은 당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나당전쟁에서도 활약을 했고요. 이후 중국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아무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간단히 나올 수가 있겠죠. 정답은 바로 몇 번입니까? 1번이 됩니다. 자, 문제를 푸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복기해보죠. 복습을 해보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료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요. 읽은 다음에 사료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해봅니다. 아, 매소성, 아, 기벌포, 서린기,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할 것 같아. 체크를 해놓고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매소성과 기벌포는 사실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지명은 아니에요. 특히나 매소성 같은 경우는 이 나당전쟁에서만 등장하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나당전쟁이구나. 나당전쟁의 주요 전투지를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탐구할 수 있는 학습 주제는 뭐가 됩니까? 나당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밑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밑에 있는 지역들도 되게 이제 좀 많이 다룰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삼별초의 대몽황쟁은 고려시대죠. 홍건적이라고 하는 중국의 도적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때는 고려시대예요. 왜구와 홍건적은 묶어서 모두 고려시대죠. 4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과 의병의 활약.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죠. 여진정벌과 동북구성. 동북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고려시대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3강 선생님이랑 좀 같이 해봤는데요. 어떨지 좀 모르겠습니다. 촬영 이제 끝나는 마당에 사실은 촬영이 좀 잘 됐나, 목소리는 좀 잘 녹음이 됐나 걱정이 되는데요. 선생님 또 보고 또 피드백 해가지고 다음 강의는 좀 더 좋은 강의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우리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한국사 4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